지금은 공유 중지를 하고 다시 해볼까? 이게 그럼 지금 어떤 화면 떠? 아, 떴어? 아, 알겠어. 떴다 그러네. 예. 예. 고마워. 여기서 있어도 돼, 같이. 예. 여기 앉아 있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누꾸르비제가 했던, 고층형의 건물과 그 다음에 저층형의 건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고요. 이 저층형의 건물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높지 않은 5층, 6층 정도의 저층으로, 그리고 여기는 좀 더 높게 10 몇 층인가 아마 그렇게 계획이 됐을 거예요. 건물의 고층은 대부분 10단형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배치하는 것을 제안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꾸르비가 제안했던 여러 가지 건물들은 근대 건축들을 보면 굉장히 기존에 있는 건물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현대의 초고층 건물에 비하면 굉장히 낮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이는 차량의 스케일이라든가 사람의 스케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또 굉장히 비인간적인 스케일에 있어서의 휴먼 스케일을 잃어버리는 그런 형태의 계획으로 이렇게 제안이 됐습니다. 얘가 지금 좀 더 키워진 그 모습들이고요. 그렇지만 누꾸르비제가 꿈꿨던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러면서 밀도의 문제 그리고 녹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꿈꾸었던 것이고 거기에 또 일자리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쉬면서 이렇게 나무 아래에서 도시를 조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형태의 계획을 제안을 했었어요. 이런 형태가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그 제안인 거죠. 우리나라 아파트는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누꾸르비가 추구했던 이런 아파트의 효시는 빌 하디우스라고 하는 이 빛나는 도시의 계획은 지금의 우리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근대 건축 운동과 도시 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는데요. 근대 도시 계획의 탄생은 19세기 중엽에 이렇게 1848년에 최초의 도시 계획인 영국의 공중위생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근대 도시 계획이 탄생하게 됩니다. 근대 도시 계획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대부분이 군인이나 정치가 등에 의해 가지고 또 권력자들에 의해서 상징성이 강화되는 형태로 도시 계획이 이루어졌었어요. 파리도 보면 대부분 군사적인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가운데에 파리에서 일어나던 여러 가지의 항쟁들, 민중의 봉기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가운데로 파리에 보면 이렇게 하고 방사형 형태로 하고 이렇게 돼서 도로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가운데는 광장이 이렇게 조그만 광장이 있고 여기 탑 같은 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도로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던 이유는 이렇게 민중의 봉기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을 계속 가운데로 몰고 가가지고 여기에서 한 번에 이렇게 이 사람들을 갖다가 타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계획이 형성이 됐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군인이나 정치가 또는 권력자에 의해 가지고 또 나름대로 상징성을 갖고 또 그러한 그 민중 봉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형태의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실행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이라는 게 전혀 없이 무방비 상태로 그냥 지어지는 그런 형태의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동안에 뭐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다. 옛날에 도시 가로들 보면은 전부 다 그냥 그 가로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특히 필지들 계획을 보면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죠. 자연 발생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형태들이 대부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포디즘, 포드 자동차 생산 라인에 대한 얘기인데 테일러리즘 이런 것들이 보면은 대부분 다 대량 생산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시스템에 따른 잉여 생산물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대량의 소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미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의 행위 그리고 공공적인 측면에서의 달성해야 되는 도시계획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과 그 공공이 추구해야 될 공공성, 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죠. 수많은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고, 예, 형님, 제가 이제 수업 중이라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미안해요, 여러분. 그래서,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불협화음의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고 나서부터 1950년대 후반에 이런 문제들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도시 설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게 됐습니다. 유럽에서는 그 근대 도시 건축 운동, 근대 건축 운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CIAM이라고 그래서 콩쿠레 인터내셔널 아키텍처 모던. 그래서 근대 건축 회의라고도 하고 근대 건축 연맹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의 도시의 문제들 그리고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일어났던 사회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응해서 우리는 새로운 건축을 해보자. 이런 비판들이 유럽 곳곳에서 일어났었고 그 대표적인 선두주자적으로 한 사람이 르꼬르비제였었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스 반데로에 그다음에 근대 건축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젊은 건축가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 좀 될까요? 뭐 이분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1990년도에 80년도 90년대에 43 건축가 그룹이라고 있었었어요. 우리나라 건축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을 때 지금 그분들이 한 60대 정도, 60대, 70대 되신 분들인데 그때 당시에 40대, 30대 건축가분들이 사상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의 건축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의 전통과 그다음에 현대 그리고 미래로 연결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가속화돼서 이루어졌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노력들이 최근에 와서는 많이 반감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뭐 새로운 건축가들이 이제 젊은 건축가들이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건축을 해가는 핵심 주자로서 역할을 해가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 근대 운동의 주요 이론을 보면은 크게 네다섯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주요 키워드가 되는 것들이 첫 번째가 자율성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자.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건축을 하자. 이거에 있어서 이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이죠. 역사라고 하는 게 문화라고 하는 게 지속 가능성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통적인 유럽의 건축은 이 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물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 길을 따라서 돼 있었던 건축물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파트가 그래서 길을 따라가면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아파트들이 어떻게 돼?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뭐 이 길이 이렇게 지나가면 있잖아요. 길하고는 무관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연속성이 없죠. 그리고 뭐 길과 무관하게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이 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지나가는 통로이죠. 그리고 길과 건축물은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돼요. 이렇게 길을 따라가면서 만들어진 건축물은 여 밑에 2층부의 상업시설들, 예를 문화시설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여기가 서로 대화를 해요. 안에 있는 기능과. 파리를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행하면서 아니면 일본을 여행해서 걷다 보면은 길과 건축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주거지는 저층부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거만 있고 여 길하고는 아무 무관한 거죠. 그냥 길은 통과하기 위한 통로로서의 역할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거지에 사람이 없죠. 사람이. 낮 시간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길이 살아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기능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게 길과 건축물이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연결이 형성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커다란 문제이다. 어떻든 근대 건축 이론가들이 추구했던 것은 자율성이었었어요. 그래서 길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이 건축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길로부터 자유로워지자. 그래서 길과의 관계를 떠나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기능주의적으로 했습니다. 특히 향을 중시하면서 향 중심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 나중에 보여주겠습니다. 어. 그 과거에 완전 단절이에요. 그 다음에 보편성, 보편적인 걸 짓겠다는 거죠. 추상적인 개념을 적용하고 산업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대량 생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규격화와 단일화를 추구했습니다. 완전히 공업화된 시스템을 만들어내 가지고 대량으로 만들겠다는 거. 물론 필요했어요. 전쟁 이후에 건물들이 많이 파괴됐었고 파괴된 건축물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적으로 승부를 했었으니까 산업화, 대량 생산, 규격화 이 부분은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산업화, 대량 생산, 규격화의 시스템에 가야 되느냐. 이제 주택이 남아 들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는지 아직도 근대 건축 운동에서 추구했던 이런 형태로 도시가 건축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우리 한번 다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근대 건축 운동의 문제점은 문화적 정체성의 상실의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크레베제가 300만을 위한 도시를 만들어서 그래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 근대 건축에서 추구했던 자율성, 보편성, 산업화, 규격화, 단일화 거기에서는 다 가능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뭐예요? 문화적 단일성, 문화적 정체성을 다 상실해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도시 조직을 상실시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광주에 기존에 있었던 도시 조직이 있어요. 땅의 필지 분할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걸 다 부셔서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필지들을 다 통합시켜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게 도시 조직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다 뭉개버리고 그죠? 불도저식으로 다 밀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거. 그죠? 그 도시 조직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었죠.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와 추억과 기억이 공존하고 있는 그 장소들을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 밀어버리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는 기억을 상실한 도시예요. 역사성이 없는 도시. 저런 건축물 또 지어가지고 또 다음에 30년이 지나면 기능이 지나면 다 또 없어질 건물들이에요. 이래가지고 무슨 건축의 도시의 거기에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파트를 여러분들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파트를 외국인한테 자신감 있게 이게 우리의 건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외국인이 와서 우리 아파트에 우리나라의 건축을 보고 감동받는 것은 한옥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건축을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해가야 됩니다. 아까 또 봤던 것처럼 고층의 아파트들은 척도감의 상실이에요. 휴먼 스케일, 인간이 갖고 있는 스케일을 벗어나 있어요. 초고층 건물들 보면은 사람이 완전히 제압당하는 느낌이죠. 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광주 터미널 앞에 있는 건물 한번 봐보세요. 그것이 뭐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건 한 건물이니까 다행이죠. 그런 건물들이 여러 개 서 있는 서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경기도 쪽에 쯤에 쫙 들어가다 보면 좌우측으로 고속도로 좌우측으로 정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답답해 운전하고 들어갈 때 가슴이. 그래도 광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축복받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직도 열린 하늘을 많이 볼 수 있고 무등산을 볼 수 있고 저 척도감의 상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간을 제압하는 건축이 돼야 되느냐 인간이 주인인 건축을 해야 되느냐 또 기능주의 위주의 문제 이제는 기능의 문제는 누구든지 다 풀 수가 있는 시대에 와 있어요. 근데 기능이 우선적인 아직도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건축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주의라고 하는 게 정말 제대로 된 기능주의인지 기능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어떻든 유럽에서는 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파괴된 도시를 복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산업화, 규격화, 단일화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그때 당시 시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응답하기 위한 건축이었다. 이렇게 아파트를 갖다가 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유럽과는 다소 다른 맥락에서 도시화가 진전이 되었었고 또 도시 설계 필요성들이 대두가 됐었는데요. 부동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사회이죠. 철저하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심화됐었고 그러면서 개발 행위가 강화됐었어요. 최소한 자기가 갖고 있는 땅에다가 최대한의 이윤을 뽑기 위해서 부동산을 건물을 짓는 거죠. 그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더 더해요. 땅 하나 갖고 있고 그 건물이 예,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땅을 투기해서 팔고 그 다음에 땅 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땅을 그렇게 이리 팔고 저리 팔고 되팔아가지고 땅값을 올려가지고 제대로 된 건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도저히 좋은 건축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또 건축을 하려니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건축을 망치고 있는 주범들이에요. 그리고 땅이 왜 자기가 샀다고 원래 땅의 주인이 누구였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이 땅을 누가 만들었고 누가 땅 주인이었는지 어떻든 부동산 투기 중심의 개발 행위가 미국에서 많이 일어났었고 또 자동차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면서 공공공간의 쇠퇴가 일어나기 시작했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중심이죠. 자동차가 침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은 대중교통이 별로 발전이 안 돼 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굉장히 미국 사람들은 어, 폐쇄된 커뮤니티라고 해요.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굉장히 층별로, 종교별로, 인종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위계화된 사회예요. 유럽에서 추구하고 있는 더불어 사는 사회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여기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죠? 인종별로 특히 백인과 흑인 간에 굉장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주로 도심지역에 산다 그러면 중산층 이상은 전부 다 외곽에 빠져나가가지고 주거지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뭐가 옳은 사회일까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겠죠. 그죠? 더불어 사는 사회.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 사람이 좀 더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같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라면 여기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종별로 분류되어 있고 종교별로 분류되어 있고 그리고 차량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대중교통을 발전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자동차 중심의 사회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에너지 소비도 엄청나게 많죠. 밤만 되면은 낮에는 사람들이 도시로 출근을 하고 밤만 되면은 다 퇴근해 버리고 도시에는 저소득층들이 빈민층들이 나와가지고 밤을 점유하고 살아가는 도시가 미국의 도시들입니다. 뭐 물론 다 그렇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많은 도시들이 그래요. 저녁이 되면은 빈민 사람들이 쭉 나오고 아침이 밝아오면 다시 또
일터로 사람들이 찾아오고. 저는 미국에서 생활해 보지도 못했고 미국에를 한번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생활했던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하고 같이 여행을 하면서 많은 걸 설명을 해주셔서 미국 사회를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있고요. 또 도시 공간의 어떤 미시적인 영역과 거시적인 영역을 갖다가 연결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미국에서의 도시 설계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요. 도시 내의 공공공간과 건축물 사이의 공간 관리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면서 도시 설계 필요성이 대두되게 됩니다. 여기는 근대 건축의 대표적인 건물 중에 하나였던 프로이트 2구인데요. 1955년에 이 건물이 미주리죠. 미국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시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이 아파트 단지는 누꼬르비즈가 개발했던 그런 그 아파트의 대표적인 표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몇 년이 지나 17년이 지나서 1995년에서 72년에 이렇게 이 아파트를 허물었으니까 파괴했으니까 17년이 지나서 이 공공건축을 갖다가 주거단지를 갖다가 파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지역이 너무 슬럼화되고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환경으로 변하고 하면서 이곳은 근대 건축의 실패의 상징적인 건물로 이렇게 부각되고 그래서 결국 파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기능주의에 의해서 근대 건축에 추구했던 모든 이념이 그대로 적용된 주거 건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고 사회학적으로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하면서 결국 파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는 전쟁 이후에 2차 대전, 세계대전 이후에 건물들이 파괴되면서 일어났던 것들을 갖다가 파괴되면서 건물들이 다시 지을 수밖에 없었고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여기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살던 삶의 주거지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다시 또 복원시켜야 하고 하는 문제. 세계 다시는 이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로 인해서 이 건물뿐만이 아니고 생명들이 이렇게 잃어가는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34분. 44분? 34분. 34분. 여러분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꾸 끌려면 어떡하면